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작년 12월 FOMC 회의 이후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잠시 좀 조용해졌었죠. 이렇게 좀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음봉이 꽤 큽니다. 시장 급등락하는 모습이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됐죠. 공포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그리고 또 이 수렴을 위로 벗어난 기술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조정 말씀드렸었죠. 붉은색 박스를 하단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붉은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서 더 급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가 나타난 건 사실인데 기술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이어져서 급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다가 이탈하면 급락, 또 급락,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 추세 무너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게 요 부분이 요 붉은색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추가적으로 쭉 미끄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음봉이 꽤 커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하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낙폭이 실제로 더 큰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FOMC 회의 때 그 12월 18일 때 낙폭이 828포인트였고요. 고점 대비 3.79%요. 그리고 1월 27일 고점 대비 1169.5포인트, 장중에 5.3% 빠졌다가 낙폭 줄여서 2.76% 하락했고요. 그리고 2월 3일 고점 대비 634.5포인트, 2.92% 빠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558포인트, 2.52% 빠지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점도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데 투자 심리는 참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가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수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 실적,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기업 실적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향후 전망도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는 안 좋아도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니까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진 것이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연관돼서 페드 인사들도 불안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재성 재료가 주 후반에 모두 다 몰린 겁니다. 거기다가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들리는 상황, 그것마저도 악재로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재료들 모두 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주목하는 그 2월의 후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유동성하고도 연결되고 기업 실적하고도 연결되죠. 지난주 후반에는 그 재료들이 다 안 좋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먼저 기업 실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이번 어닝 시즌에 경제 지표가 부담되는 그 상황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기업 실적들 나온 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많이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 주가 보면은 기업 실적 발표 직전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구체적인 수치 살펴보면 시장 컨센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분기 EPS가 0.65 예상이 됐었는데 발표된 실적이 그것보다 좋은 0.66달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좋았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1.54% 정도 나오죠.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과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15%, 3%, 9% 이런 식으로 실적이 EPS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1.54%만 많이 낮죠. 과거보다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여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 최고치 주가가 유지되려면은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도, 그러니까 컨센보다 그냥 좋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좋아도 훨씬 더 좋은 과거 서프라이즈 비율보다 더 좋게 나와야지만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상 최고치 주가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에 나올 엔비디아 어닝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월마트 얘기 좀 한 다음에 엔비디아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2026년 연간 EPS가 2.55달러 이렇게 예상이 되면은 분기로 따져보면 0.64가 채 안 되죠. 그러다가 2027년 정도께부터 이익이 두 자릿수 한 18% 정도 증가하는 그런 전망으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 보통 한두 분기 좀 앞서서 움직이니까 지금 큰 기대를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좋아지는 시점하고 거리가 좀 멀죠. 물론 중간에 소비 심리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다른 재료가 나타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지금 컨센이 여기 보시면은 0.85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0.84 뭐 이 정도로 잡히고 있었는데 0.85까지 올라오면서 주가도 급락했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분기 0.81 나왔었죠. 그렇다면 5% 증가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과연 얼마나 더 나올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미 0.85까지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153불에서 113불까지요. 26%나 단기적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이죠. 물론 지난 주말에는 134불로 또 급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먼저 급락한다면은 이번 어닝으로 인해 충격은 크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향후 전망을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더더욱이나 이 딥시크 때문에 향후 실제 어떻게 실물 경제에 파고들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텐데 3월에 GTC가 그거하고 연관이 되죠. AI 산업이 점차 확산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흐름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먼저 하락한 주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후반에 이렇게 수그러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힘든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전체 장세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뒤에 좀 안 좋아진 게 반영이 되고 2월 말 3월 들어서면서 유동성 흐름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월 후반 국채 발행 일정이 다음 주 24, 25, 26일 일정인데 이거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국채 발행 일정상 놓고 봤을 때 2월이 부담의 피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그 피크를 알려주듯이 금액이 큽니다. 소비 심리가 약해진다는 그런 악재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죠. 그런데 수급상으로 다시 또 그런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테고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정책적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금리에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금리 뒷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얘기가 있는데 시장 급락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 소비 심리 악화 그리고 기업 실적 연결해가지고 월마트하고 엔비디아 어닝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시장 흐름의 또 다른 부담, 버크셔 해서웨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나오면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주식을 이렇게 줄이고 현금을 이렇게 늘렸다라는 게 가장 악재죠. 보시면은 2022년 후반부터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분기까지 계속 팔고 있는 것이죠. 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27%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이 안 좋아서 그래서 숏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숏 포지션이 아니라 굳이 포지션으로 따진다면은 스퀘어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임자가 그렉 아벨이죠. 보통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액티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은 포트폴리오도 비중이 좀 바뀌거나 종목이 교체되거나 하잖아요. 물론 예전보단 덜합니다. 최근에는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권한이 많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예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는 더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부분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을 넘겨주는 것이 종목 교체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쉽고 전임자하고의 대립 구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 하나 하고요.
현금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자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 배당금 수익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국채를 포함해서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물 국채들 보면은 수익률이 4.3%대, 그리고 10년물 이상 장기 국채 보면 4.4%대. 버핏이 단기 국채 많이 늘렸다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4.3% 이자들은 이번 결산 때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적지 않죠. 4.3, 4.4 고정된 수익이죠. 픽스드 인컴이요. 보통 소액 투자자들이 ETF 투자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현금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거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버핏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게 보니까요. 이 배당 수익률은 일반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죠. 시가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한 5%대 시가 배당률 수익률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은 배당 기일까지 근접하면서 이게 만약 시가 배당률이 4%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25% 상승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배당 수익률 보고 접근하면은 그것이 시세 차익하고도 연결된다라는 점, 그 점 중요하죠. 그래서 배당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투자의 원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규모가 큰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사주 매입 가격이 버크셔의 내재 가치보다 높냐 낮냐 뭐 그걸 따질 수도 있겠는데, 투자 종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현금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린 현금을 자사주로 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또 늘어났다.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봤을 때 주주들의 반응도 네 번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현금 늘어났다 해서 그 현금을 배당을 해라,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주들은 그 현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재투자돼서 수익을 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버크셔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고래가 나타나서 그걸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버크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주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숏마인드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는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기업 실적은 호전되는데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그런 실물경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심리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맞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양극화 문제,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기업 실적하고 실물경제하고 경제지표가 왜 따로 노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모기지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오토론, 크레딧카드 상당히 많은 빚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산의 증가는 하위계층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위 50%에서 100%까지 계층, 그 50% 계층의 부의 소유가 5.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위 50%뿐만이 아니라 중위권, 상위 10%부터 50%까지의 계층도 이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계층도 정체 상태죠.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특히나 인플레이션 가치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위 10%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상위 1% 같은 경우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최고치는 못 넘어서고 있고, 상위 0.1%만 사상 최고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의 비중이요. 그게 지난 분기라는 겁니다. 지난 분기 이전과 그 이유는 또 틀린 거죠. 부의 집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실은 하위 계층으로 가고 부의 집중이 0.1% 계층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경제 지표는 0.1%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반영하죠. 그렇다면 90%가 점점 퇴보하고 있고
9%는 멈춰 있고요. 1%는 증가하지만 최고치를 못 넘어서고 있는데 0.1%만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는 좋아질 수가 없죠. 기업 실적은 또 틀립니다. 우리가 보는 기업 실적은 상장사 실적이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 일부 기업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비상장사는 지수에 포함도 안 될 뿐더러 자산시장 흐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골목 경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지표에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표에 반영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자산시장 흐름에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지역상권이 상장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많이 가는 동네의 마트나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미용실 그 이외의 다양한 상권들 그런 상권들이 자산시장 흐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계층의 양극화하고 경제 지표의 흐름이 또 틀리고요. 주가 흐름하고도 또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게 실제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기적으로 자산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기업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가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빠지는 그런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경제 지표가 또 안 좋아져서 저는 유로존을 시기상으로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여기서 유동성이 더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또 틀려지는 것이죠. 자산시장으로 또 긍정적인 효과가 갈 테고 그러한 모습이 또 상위 계층의 부의 효과로 이어져서 또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그 디커플링이 실물 경제하고 연동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흐름이고 또 그러한 모습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계속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 공약 이행하고 있고 정책을 계속 밀고 가고 있죠. 그런 정책이 정책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고 뒤에 정책은 통화 정책이죠. 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소비 심리가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연동된단 말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무살렘 총재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지난주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간 그쪽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게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죠. 그런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살렘 총재의 발언 한번 정리해보면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하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역전할 수 있는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이죠. 그러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역, 이민, 규제, 재정 및 에너지 정책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게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 말씀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제하고 더불어서 그 반대되는 흐름의 시나리오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 위에서 정체되거나 상승할 위험, 그러한 지표들 그리고 서베이 자료들, 심리 지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미기업 경제협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재료비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페드의 설문조사도 미시건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미시건 대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면은 계속 정책이 이어지기보다는 이제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완화될 때까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금리 인하하기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공급 관련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유로존 쪽에서 3월 초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이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3월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쪽에서의 변화는 국채 발행을 포함해서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유동성이 좀 빡빡한 흐름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러한 기대 심리도 지금 피크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3월부터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추적하면서 경제 지표끼리 또 자산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높이를 계산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어렵기도 한 것이고요. 2월 말 3월 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상황 정리해 가면서 구체적인 흐름 한번 잡아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실전 전략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